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헤이. 그건 이란 미사일이 오작동해서 하느님만 아는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인 사건이었어. 하지만 이란 정권은 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럴만도 해. 그들은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공식적으로 이란 영토 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죠. 어제 이란 국영 언론인 프레스TV는 미군 항공기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F-35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잔해를 자세히 보면 저건 F-35가 아닙니다. 영국의 레이큰스 공군기지를 기반으로 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보도를 정정한 것이 이후 영상에서 이야기할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란은 항상 자신들이 한 일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녹화 당시에는 이 영상들이 F-15 이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중부사령부는 전투기 추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구조작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전투기에는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는데 한 명은 조종사이고 한 명은 무장체계 장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란 영토 상공에서 탈출했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겁니다. 작전 보안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출 작전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미 공군이 이란 상공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군 측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요. 이 내용은 공군의 대공작전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공권 연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공군이 전투작전이나 전쟁 중에 하늘의 통제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중 균형 상태입니다. 어느 쪽도 하늘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며 서로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공중 균형 상태란 공중 작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측 모두가 공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공 우세로 한쪽이 상대방의 심각한 방해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공군의 정확한 표현이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통제해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지만 적은 미 공군이 가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특히 테헤란으로 가는 통로와 돌아오는 길에서의 제공 우세 말이죠. 적이 사실상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는 곳에서의 절대적 제공권을 미국이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불과 나흘 전 F-15 격추 이틀 전 댄 케인 장군이 미국이 제공 우세를 확보하고 있고 그 우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절대적 제공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시설들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아니 30일 동안 우리는 11,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제공 우세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으로 최초의 B-52 내륙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적을 계속 압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전장 곳곳의 이동 표적을 더 역동적으로 타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격추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사용한 표현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만든 몇몇 영상을 다시 보니 그렇더군요. 그리고 저는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미 공군 교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교리를 직접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때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15는 F-22나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더 오래된 기종입니다. 즉, 이란도 더 쉽게 탐지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제 모든 미군 조종사들은 어떤 전투기를 몰든 상관없이 항상 SEER, 즉 생존, 회피, 저항, 탈출 훈련을 받습니다. 조종사들이 피격 시 추락할 때 따라야 할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낙하산을 이용해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가 되지 않게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암호 무전기로 미군의 위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미군은 조종사들이 적지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조작전을 펼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종사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언론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소식통들로부터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장교 모두가 암호화된 장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무전으로 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무전으로 알릴 정도로 상태가 괜찮다는 의미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탈출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과정입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나 오작동도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위치를 무전으로 알렸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 임무가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란 군인들이나 장교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구조 임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자마자 이란 국영 언론은 두 승무원을 모두 포획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라임 나크베스에게 배운 것으로 그는 저와 같은 유튜버이자 이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이란 국영TV가 정말로 자신들이 F-35를 격추했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F-35와 F-15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란 언론이 그렇게 믿게 내버려 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F-35는 조종사가 1명이고 F-15는 승무원이 2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임무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참여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주도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능하며 전문적인 특수작전 부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공군 패러레스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을 모토로 삼고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즉, 이 남성과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목숨간까지도 바칠 각오입니다. 그래서 인원 구조와 급경사 구조에 능숙하고 전장 외과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군 패러레스큐 대원이 파견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작전 부대 경호 인력이 동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네이비실, 그린베레, 마르삭 또는 미 해병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투 시스템 장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 또는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열정과 헌신, 끈기를 가지고 수색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 임무, 즉 수색 및 구조 작전 중에 임무를 지원하던 A-10 워트호그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종사가 탈출하기 전에 그 비행기는 이란 영공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탈출한 후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미 1명이 구조됐고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또 A-10 외의 구조작전 중 헬기 2대, 아마 블랙호크가 손상됐지만 모두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손상 정도는 아직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미지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란 국영 언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항공기들이 평소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작전의 주된 목적이 적 공격 회피나 항공기 손상 최소화가 아니라 구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초점은 승무원 수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인들이 헬리콥터나 A-10을 공격하기가 더 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무원들을 찾고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색 및 구조 중인 헬리콥터를 향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총을 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란에서 만약 누군가가 소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월에 목격했던 일입니다. 이란 일반 시민들은 이란 군인이나 이란 당국자들처럼 총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우리가 목격했던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만약 누군가가 총이나 소총을 들고 있는 영상을 본다면 그 사람은 IRGC나 이란 정권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IRGC 대원이 헬리콥터에 총을 쏘지만 헬리콥터는 무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인 의사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헬리콥터가 교전을 원했다면 노출된 곳에서 소총만 쏘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대응했다면 숨을 방법이 전혀 없었죠. 다행히도 그 영상들이 공개된 직후에 이스라엘 당국과 미국 당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승무원 중 한 명, 아마도 조종사로 보이지만 그 부분은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웠어요. 조종사와 두 번째 승무원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만 구조할 수 있었을까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강 중에 서로 떨어졌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알다시피 조종사들이 함께 착지했는지 논의가 있었죠. 낙하산 작전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95년으로 돌아가면 스컷 오그레이디는 보스니아에서 오버라이드 핸들을 당겨 너무 높은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쳐 바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적이 쉽게 볼 수 있는 큰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낙하산들이 펼쳐지는 고도의 차이가 있다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려나고 거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형이나 지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요 지형의 반대편에 착지했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언제 통보될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직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오마하에 있는 전도 가족이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지역 방송국에서 새로운 소식을 보도하면서 아직 현장에 있는 조종사나 무기 시스템 장교의 신원을 공개하는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 신원을 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립된 인원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두 번째 승무원을 구조하기 위한 임무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 24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전 보안 때문에 펜타곤과 중부사령부는 이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많은 정보 유출이 이스라엘 언론에 발언하는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책이 어떤 정보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왜 이스라엘 관계자들로부터 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신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란이 처음엔 두 승무원 모두를 포획했다고 주장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종사 한 명이 구조되어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아직 이란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포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이 이 사람을 이란에서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6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 착륙 지점이 있었던 지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클립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저는 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기자들과 통화, 인터뷰 같은 걸 통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란이 실종된 미국 승무원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방금 밝힌 내용입니다. 금요일 하루 대부분 동안 웨스트윙 밖에 미 해병대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F-15E 승무원 구조 작전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F-15E 격추 사건이 공개된 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남긴 첫 번째 발언은 석유를 지켜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가 넘도록 두 번째 승무원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연에 대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그를 포획했다면
그는 즉시 국영방송에 등장해서 선전도구로 이용됐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국제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방송이 조종사와 무기 장교 둘 다를 포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좋은 신호입니다. 아마 그녀는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또는 그녀는 아마 이란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실종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혹시 이 사람이 이란 당국에 억류돼 있지 않다는 어떤 신호가 되나요? 우리가 이미 그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요. 이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요. 트레이스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위험하고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무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투 수색 및 구조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훈련하고 이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도 있지만 여전히 힘든 임무입니다. 무기체계 운용사, 즉 제가 앞으로 위소라고 부를 사람을 이란 측에서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처음 항공 승무원이 될 때 집중적으로 받는 훈련을 따르고 있으며 매년 그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 근육 기억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은 2019년에 암살당한 솔레이마니의 가족 중 일부가 미국의 영주권자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 취득 과정에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니면 그의 조카 중 한 명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슬람 정권을 너무 공개적으로 지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영주권이 취소되고 이란으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미국의 죽음을 외치고 있는 동안 그들의 가족들은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알리 라루자니가 전쟁이 시작되고 하루 이틀 만에 사실상 이란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이란이 수만 명의 시위대를 학살하고 있을 때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솔레이마니 장군 가족도 미국에 살며 미국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니선이 사람 모습이라면 그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 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이것이 오늘 공개된 저희 여러 편의 팟캐스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스크린이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